오늘 복음 말씀 이렇게 아까 미사도 봉헌하셨지만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진짜 이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자분들은 사랑의 사도죠. 그런데 열심히는 사랑을 하는데 제대로 사랑을 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사랑하면서도 이제 상처를 주고받는 조금 스킬이 조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추워서 같이 막 붙으면 붙을수록 찔러대니까 떨어지면은 또 춥고 외로우니까 또 붙고, 그래서 적절하게 상처받지도 않으면서도 소외되지 않는 거리를 맞춰서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상태, 그걸 고슴도치 이제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냥 이제 이 상담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가정 생활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부부 생활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부부들 이야기만도 많이 들으면서 이런저러한 그 고민들이 우리 신자분들 가정에 있구나.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그 삶의 이야기가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패턴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같이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나만의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도 함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질문이 개인적인 것이라 이런 공적인 데서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불편한 것이 있거나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 있거나 좀 궁금한 게 있다면은 기탄 없이 질문 같이 나눠주시면은 그 얘기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밀양성당 문갑순 세실리아입니다.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오게 된 것은 물론 반장 구역장님 선물해서 왔지만은 또 제 개인적인 그런 사정도 있고 그래가 왔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제 막내딸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복지사인데 이제 어릴 때는 유치부 애들 가르칠 때는 그 애들을 데리고 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좀 한 3년 차 되니까 고등부 애들을 맡게 됐어요.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인데 동보원이라는 이제 엄마 없는 애들 좀 그런 애들 이제 데리고 사는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고등부를 맡게 됐는데 그 고등부에 다니는 그 애가 우리 딸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데 욕을 엄청 욕도 하고 욕은 아무나 대상이 없이 하게 되고, 또 심지어 그 아이한테는 우리 딸이 선생님인데도 상욕 막 때리고 하여튼 간에 그 어느 날 우리 딸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죽을지도 몰라 이라는 거라. 그래서 그 무슨 소리고 하면 그거 예서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처를 속으로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저는 몰랐고 설에 집에 왔는데 말도 안 하고 전부 다 식구들도 나를 무시한다 그러고 다 무시한다 그러고 그 애들 나를 무시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표를 던지고 그 카나다로 한 10일 정도,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네, 10일 정도 그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는 엄마 성당에도 가고 여도 가고 저도 가고 했다는데 정작 돌아와서는 집에를 안 왔어요. 우리 집에도 안 들리고 지금까지도 엄마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낮에는 일한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을 계속 안 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네 여름 옷을 좀 맵게 사놨다 이러니까 문자로 그래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내니까 요거는 마음에 안 든다. 그 말만 딱 단답형으로 딱 그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좀 제가 이제 그 딸만 넷인데 셋 키울 때는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혼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얘는 막내가 돼가지고
그래 못했어요. 그냥 안쓰럽고 이래갖고 계속 지가 좀 원한 대로 해주고 또 잘 못 해줄 때도 있고 막내도 보니까 관심이 소홀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저하고는 엄마가 무섭다. 엄마가 싫다. 엄마가 너무너무 무섭다. 그렇게 지금 단절돼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제 생각은 좀. 딸 넷 키우시면서 예. 첫째, 둘째, 셋째한테는 되게 엄격하게 예. 키우셨는데 막내딸은 그래도 애지중지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둘째, 셋째는 그런 말 별로 안 하는 거 뭐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느껴지는데 막내딸은 엄마 내게 무섭다. 너 엄마한테 상처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네요. 분노한다 그러고 엄마한테 분노한다고. 분노한다고. 예. 예. 엄마가 나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상처를 많이 줬다고. 나는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어머니가 그런 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시겠네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주무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네, 많이 울었어요. 딸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딸이 그런 말을 할까 하니까 서운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만 되면은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예. 지금도 연락은 안 되고요. 전화를 갖다가 내가 전화를 가면은 거절로 해놨나 봐요. 거절하고 안 네. 받으시는. 네. 아예 안 받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많이 못 돌봐줬어요. 못 돌봐주고 언니한테 가서 공부를 했는데 언니도 이제 제가 일을 하니까 얘를 밥을 못 해주고 계속 치즈 같은 거, 이제 치킨 같은 거 이런 것만 시켜주고 밥을 잘 못 내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애가 배가 고프니까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프니까 막 그걸 허겁지겁 한 자리에서 막 딱 2마리를 먹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캐나다고 유럽 여행을 이제 이게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너 그렇게 그 돈을 갖고 여행을 가니 차라리 엄마하고 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좀 다이어트 하는데 아니면 강원도에 이제 여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 가면은 먹는 것도 이제 다 이걸 갖다가 그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싶어가지고 그걸 몇 번 권했는데 엄마하고 있기 싫대요. 엄마가 무섭다고. 엄마는 싫대요. 무조건 엄마가 싫대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지금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말이 좀 서운하기는 하지만 이해는 가세요? 제가 이제 못 돌봐줬으니까 내가 지금 와서는 내가 참 얘한테 잘못한 게 많구나. 못 돌봐줬으면 엄마 사랑이 그립다고 해야지 엄마가 무섭다고 하진 않을 거잖아. 근데 제가 집안에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는 저도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고 네. 저도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었어요. 몇 예. 년 앓고 있었는데 남편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계속 못 돌봐주고 언니한테 많이 맡겼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정작 남편하고 힘들 때는 야이가 내 눈앞에 안 걸고 지도 말도 잘 듣고 이랬는데 네. 항상 남편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이제 다른 게 해결이 되니까 얘가 또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학원에 다닌다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취직도 해야 되는데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문자는 저한테 이제 계속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한 게 많다. 네가 이해를 엄마를 해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이렇게 계속 보내니까 그 답이 왔어요. 돈도 떨어져 가고 제가 취업할 생각하지 마. 집에 오너라. 집에 와가지고 엄마랑 해결을 하자. 집에는 안
네. 안 오고 싶대. 네,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지금 목소리도 잘 안 들리시고 하시니까 주의가 이제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우리 자매님은 이제 딸이 이스라엘 4명인데 그 막내딸 이야기예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거기서 돌보는 아이가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막 폭력을 하고 욕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 그런 걸 보고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판에 또 집에서도 나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겠죠. 그래서 뭐 캐나다에 그냥 잠깐 여행이라도 떠나고 그리고 틈만 나면 돈이 생기면 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있지만 그래 엄마의 전화도 거절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되게 무섭다. 그리고 엄마가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상처를 받았던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딸 넷 중에 셋은 내가 되게 엄격하게 키웠는데 마지막 딸은 애지중지하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가장 큰 상처를 표현하니 어머니의 마음이 되게 무너져 내리고 지금에 와서 나도 가만히 보면 못 돌봐준 이유가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우울이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 막내딸은 그냥 언니들이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나도 모르게 좀 보살핌을 조금 잠깐 소홀히 하는 틈에 그런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가 너 좀 나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직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연락을 끊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참 많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70%가 부모님 이슈예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너무 나를 심하게 야단을 치시고 또 심지어는 이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셔서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나는 어린 시절이 없었던 것 같다. 늘 눈치만 보고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최선을 다해서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인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모님을 용서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키우신 거예요. 또 살아오면서 그 어린아이 키우는 그 시기가 중년의 나이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큰 스트레스를 가정 안에서 적당하게 풀어낼 수도 없었고 나도 너무 큰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자연히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화를 조금 세게 내실 수도 있겠죠. 바깥에 나가서 또 술을 한번 자시고 들어오셔서 기분이 언짢으셔서 아이들에게 호통치고 또 야단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무슨 뭐 의도가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를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실수 한 번 한 건데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실수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자기의 심장을 조여오는 그러고 이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도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일을 절대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되돌리고 싶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지우개라도 있으면 지울 수 있는 일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는 아물기는 하지만 그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아픔은 비록 사라졌을지언정 과거의 아픔은 현재에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아픔이 재현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치유를 해야 되고
또 손상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 탓을 돌리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부모 때문이다. 또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그럴 수 있고요. 부모님도 때로는 자식들이 기질이나 성격이 잘못돼서 그렇게 부모의 양육을 비꼬아서 생각하거나 그거를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다. 아니 똑같이 내 자식인데 왜 큰애는 멀쩡한데 작은 애는 그러는데 내가 무슨 뭐 똑같이 키웠지 무슨 편애하고 키웠는가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의 어떤 인성과 성격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하나도 100% 완전한 원인은 없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자식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살면서 주고받으면서 생겨나는 관계이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00년 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미국의 위스콘신 스테이트 저널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 특집호가 난 그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가정의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특별 주제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아이를 때려서 키워야 되느냐 아니면 달래서 키워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교육심리학자들이 이제 서로 양편에서 토론을 하는 기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아이는 조금 호되게 좀 맞으면서 좀 이렇게 그 교육을 엄격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구김없이 그 어렸을 때에 억눌리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자신의 삶을 충분히 이제 펼 수 있도록 기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교육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질문이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건데 네. 그래도 좀 편을 들으라면 어느 편을 들고 싶으세요? 요새는 좀 후자이신 것 같네요. 예전에는 조금 전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기 자신의 그 욕구, 자기 자신의 삶을 실현시키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내가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나 조직이나 국가나 사회나 이러한 데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맞춰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엄격하게 자기의 욕구와 자신의 의지를 통제받는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요. 자기 삶이 자기지 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 이 세상 한번 태어났는데 자기 삶을 꽃피워야지 이렇게 개인주의적 삶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될수록 이제 개인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교육관이 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너무도 이제 폭력적이죠. 왜냐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아이에게는 통제가 필요하고요. 또 너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아이에게는 좀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교육을 해야 되니 사실은 그 두 가지에서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두 가지 다 맞고 또 두 가지도 다 온전하게 맞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적절하게 중용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그거는 답도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은 답은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을 때 이게 답이에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아이들 인터뷰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호되게 두들겨 맞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그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일생을 남 눈치 보면서 신경증에 이 고통을 당하며 약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 난 우리 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두들겨 패서 교육시키지 않았으면 나 정말 완전히 폐륜화 될지도 모른다. 우리 부모님 덕에 내가 인간 됐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 라는 두 아이의 인터뷰가 실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때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때리는 것이 중요합니까?가 아니라 때려도 어떻게 때렸냐? 맞아도 어떻게 맞았냐? 여기에서 이 승패가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셔서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래야 합니까? 저래야 합니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세상에 없죠.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그 아이의 기질과 성격이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있고 또 형성된 성격이 있는데 그걸 부모님이 잘 알아야 그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이 뭔지를 알고 얘는 때려야 된다. 얘는 달래야 된다. 라는 전략이 생길 거예요. 신부님 애를 안 길러보니까 저런 소리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저는 그러니까 입찬 소리를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하게 되는 거죠.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자녀들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안테나를 세우시면 아무리 목석 같은 부모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내 자식 다 잘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수준은 다 다르세요. 그래서 독립적인 아이는 부모님이 그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교육이 그 아이에게 지금은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향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식들에게 믿어주고 그리고 자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부여하는 교육이 굉장히 기능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애타게 찾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는 아이에게 독립성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를 개별적으로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내주면 아이는 부모가 자기에게 자유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방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따져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교육, 양육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가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도 그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물고 자요. 이거 억지로 이제 떼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놔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공갈 젖꼭지가 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공갈 젖꼭지를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있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2차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2차 대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를 느낄 수 있는 뭐 곰인형이라든지 따뜻한 담요라든지 아니면 젖꼭지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짜 젖꼭지죠. 그걸 물려주면 아이들이 이제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 엄마가 나에게 젖을 물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서 스르르 잠을 잘 자고 편안해진다 하니까 이제 2차 대상물로서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이런 그 밀착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 애착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독립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물려주는데 보통은 이제 이러한 단계를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끝내죠. 유치원 들어갈 나이쯤 되면 벌써 공갈 젖꼭지가 뭐예요? 사회성 발달을 하면서 친구 관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4학년인데 공갈 젖꼭지를 묶고 있다. 그러면 학자들은 이건 애착 문제가 발생했다. 엄마와의 친밀감을 이제는 넘어서서 다른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에 발달 과제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엄마와의 사랑을 그리워해서 그 젖꼭지를 물고 있으니 엄마와의 건설적인 애착관계에서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동조한단 말이에요. 원인에 대한 진단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갈라집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의존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거는 떼줘야 된다. 이런 학자가 있고요. 아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된다. 왜? 정서적인 결핍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때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한 7대3 정도로 억지로 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세하지만 아직도 발달 단계를 그런 식으로 자기 개인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의존성이 강한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면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어떤 분은 은행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 연수원을 갔으면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연수원에서 자야 되잖아. 근데 이분은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연수원에서 외박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인데.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연수원에 있는데 5일 동안 잠을 못 잔 거야. 엄마가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를 상징하는 그 2차 대상물이 없어서 그래요. 공갈 젖꼭지는 아니고 발바닥을 이렇게 비비면 까끌까끌한 어떤 발판, 그거를 항상 잘 때 발밑에다 두고 잤는데 깜빡 잊고 그걸 안 가져왔네. 근데 그게 없어도 잘 줄 알았는데 첫날 밤 꼬박 샜어. 두 번째 꼬박 샜어. 결국 5일 동안 못 사니 집에 전화해서 엄마 나 그것 좀 갖다 줘.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가져온 날 마지막 날 너무너무 깊은 잠을 잔 거예요. 발바닥을 끄끄끄 비벼가면서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분은 그거를 까그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까그리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어느 한쪽에 대한 의존이 생기면서 편안함이 그거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제 뇌의 메시지가, 그것이 없을 때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의존성을 형성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엄마 없을 때 그거라도 있으면 잠을 잤었죠. 그러니까 애착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성인기에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과 또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거를 해석하는 이런 능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100% 내가 정말 내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내가 정말 이 사죄를 해야 되고 정말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책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내 탓이라고 다 돌리기 어렵고 그것도 굉장히 억울했지만 점점 딸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딸에게 정말 못된 엄마였는가, 이런 자책이 점점 심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이제 자존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에 대한 혐오도 생기고 인생을 헛산 것과 같은 이러한 그 공허감, 무의미함, 허망감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울증도 앓으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세요? 지금은 저는 지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나가고 있으니까 배우기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오카리나도 배우고 막 제가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변한다면? 네,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데 애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이래서 내가 이렇다 이런 말도 못 하겠고, 저도 자존심이 강해갖고 나는 너가 키운다고 내 딴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가로늦게 이 막내 요게 나를 갖다 이렇게 애를 태우는 거나 싶어가지고 괘씸하기도 하고, 지는 엄마한테 분노를 느낀다 하는데 난 쟤한테 괘씸한 거예요. 왜냐면 공부도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취직했고 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그 직장에서 그 아이하고 그 사무실에 선생님들을 많이 붙잡고 막 이래 나가지 마라 했는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런 욕설을 안 들어봐 놔놓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결국에는 다른 선생님하고 하다 안 돼가고 우리 애가 제일 순하니까 우리 애한테 왔는데 우리 애도 그 애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우리 애가 사포 뇌물을 해서 그 아이는 또 전라도 지방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를 인해 갖고 그 아이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노. 네. 그러니까 니도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네. 이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막 그래갖고 사실은 나 자책도 하지만 딸도 자기 성격이 그래서 똑같이 4명이서 컸는데도 너만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분노를 느끼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딸 다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엄마 정말 나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런 말은 해요? 지금 결혼한 아이들은 크면서는 다 애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네. 제가 많이 이렇게 많이 혼내면서 키웠는데, 두들겨서? 예, 많이 막 안 그러면은 아빠가 전혀 그래 손을 안 대고 욕도 한 번 안 하니까 네. 빈방에 데리고 가고 막. 아버지가 안 하니까 엄마가 대신 예, 예, 했다 이 제가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 역할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엄마가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무슨 얘기 있으면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고 제 몰래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왕따가 된.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지금 너무 외로우시잖아. 아빠하고 너무 딸들은 힘들었어. 잘 뭔가 되고 있는데 아빠가 엄하지 않아서 엄마가 엄한 거 대신 했더니만 엄마를 제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걔가 분노를 느낀다게 나는 더 너가 그렇지. 어? 딸이 화가 네가 난다. 나한테 분노를 느껴? 그럼 나는 너한테 화가 난다. 할 말 없냐 이거지.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 못하지. 난 더 너한테 분노가 아니라 혐오가 온다 막 이러면은 딸이 그냥 튀어나갈까봐 말을 못하겠고.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거는 막 대놓고 욕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더 멀어질까봐. 그러니까요. 네가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네.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네. 내 미안하다 잘못했다 소리 대신에 네. 네가 나를 엄마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야, 옷 5개 사놨다. 집에 옷가지러 온나. 그러시구나. 아 근데 왜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 하기 전에 네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잘 못 거다 줬으니까 밥을 제대로 못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용서를 그게- 청하고 싶으세요? 예, 그게 이제 늘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미안했다고? 그 말을 못하겠죠. 못했어. 예. 근데 얘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부님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 나이가 많은데도. 아이고 아시는구나. 예. 물으시면서 답을 얻으셨네요. 그런데 저도 그 아이가 큰 애가 막 저한테 달려들고 막 이런 엄마하고 이런데 막 자꾸 내치죠. 밀어냈어. 그걸 왜 이렇게 밀어내시고 내치셔?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딸 넷 중에 막내 딸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나 봐. 이쁜데 머리로는 이쁜데 그게 가슴으로는 가슴으로 안 이뻐. 안 보.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엄마가 오라 해놓고는 내를 보면은 엄마는 나한테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 예? 엄마가 이제 보고 싶어 갖고 막내딸을 오라 해놓고는 내한테 대하는 게 엄마가 또 다르다. 네. 그래서 엄마 만나기 싫다. 이렇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오라 그랬는데 딸이 막상 오면 엄마는 대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딸이 오기 싫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머니 정말 딸이 그렇게 이렇게 애살맞고 이렇게 이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감정은 다른 딸들보다는 좀 덜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막 이번처럼 분노를 느낀다, 뭐 엄마가 싫다, 뭐 이래 하니까 제가 한밤에 막 굉장히 울면서 내가 얘를 왜 낳았을까? 네. 왜 낳았을까? 내가 얘를 늦게 낳아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싶기도 하고 네. 저도 만나 막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같이 분노를 느끼는 머리로는 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그 이전에 딸한테 서운한 마음이 더 많으시네요. 네. 아이고 그 다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옆분들하고 이렇게 담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딸 넷 중에 똑같이 25%씩 다
다 똑같이 사랑한다. 예를 들면 내 사랑이 100%면 하나, 둘, 셋, 넷, 네 명의 딸이 다 똑같이 내가 어떤 사랑을 갖고 있어서 나눠줘야 되겠다고 하면 100%, 100%, 100%, 100% 이렇게 주면 좋잖아.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눠줘야 된다 하면 25%씩 똑같이 나눠준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현실일까요? 그거 아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딸을 또는 아들을 편애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시나요? 네. 우리 자매님도 혹시나 내 그냥 가슴에서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자꾸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솔직하게 내 자신을 봤을 때 괜찮아요. 그게 우리 인간 현상이니까. 막내딸이 좀 다른 딸보다 조금 좀 그래요? 마이크로 말씀해 줘 보세요. 왜냐면 애가 이제 저는 이렇게 어른이고 또 많이 살아왔고 이렇기 때문에 그 먹는 식단도 좀 바꾸고 또 제가 데리고 다니는 운동도 좀 시키고 이러고 싶은데 가까이 안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아빠는 어떤 형이냐면 방치해 놓는 상태예요. 애가 싫다 하면 내가 아가 저래 혼자 있는데 가서 밥이라도 사주고 한 가보자 하면 가만히 놔둬라. 지가 필요하면 온다. 기다려라. 왜 그걸 못 기다리노?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 양육 과정에서 딸을 컨트롤하기가 힘드셨네요. 네. 네. 그 머리가 크고 공부를 더 많이 하니까 더 힘들어요. 네,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키워도 누구는 좀 손이 안 가는 아이가 있고 누구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우울하실 때 손이 많이 가는 아이에게 힘겹게 느껴지시는 건 당연하지. 지금 우리 딸들이 다 힘겨워요. 저한테는. 다 힘겨우셨어요. 네. 그런 힘겹게 키우셨는데 그 중에 더 힘겨운 애네. 네, 맞아. 막내가.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딸은 엄마의 사랑을 이제 그리워한다. 아직도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엄마를 그리워하는데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야 드디어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빨리 가야지 하고 가는데 엄마는 또 막상 딱 보니까 그냥 그렁그렁해요. 아, 그래. 이번 설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에는 저 왔을 때 그냥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언니들 하나 둘 오고 조카가 오고 이러니까 조카를 갖다가 갑자기 이제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매님, 우리 자매님들이 드디어 그만할게요. 네, 괜찮은데 네, 잘 안 들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매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시라고들 다 조언을 하시네요. 뭔가 스토리가 되게 많고 할 말씀들이 많으시는데 그냥 정리를 해보면 내가 딸에게 그만큼 이제 뭐 상처를 줬는지 딸이 그만큼 자기가 알아서 상처를 뭐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 그래서 부모님이 오히려 조금 더 다가가서 딸을 안아줄 수만 있으면 딸은 금방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핵심 욕구는 엄마와의 관계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속에는 괘씸한 인간, 어떻게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라고 노여워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꼭 딸에게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처지가 조금 더 힘든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마음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딸에게도 그런 여유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매님의 지금 마음 상태가 편하지 않다. 예, 그 딸 문제가 아니에요. 딸 문제로 힘겹게 더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매님의 지금 마음 상태에 있어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조금 지난 과거에 대한 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대화의 상대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나도 변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뭐를 내가 지금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느껴지는 내 자신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일 거란 말이죠. 그거를 잘 내가 다루고 넘어가면 딸과의 관계도 그 다음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내 자신의 삶도 조금 더 변화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딸과의 관계보다도 내 마음의 지금 안정과 평화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래서 그게 내가 안정이 돼야 딸이 엄마한테 화났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 내가 두 번째로 다시 분노나 화가 올라오지 않을 거야. 아이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에서 연민이 올라오는 거와 아니 지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화가 난다는 말을 해. 그럼 내가 너한테 느끼는 감정이 뭔지 내가 가르쳐줘. 이러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내 상태가 지금 굉장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아닌 거예요. 말씀은 딸에 대한 문제를 하셨지만 사실은 자매님의 마음 안에 지금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다룰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매님 괜찮으세요? 이제 마지막? 네. 이제 어느덧 하다 보니까 40분이 지나. 어쩌면 좋아요? 한 번만 또 간단하게 해볼까요? 또 그러면 한 번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식을 똑같이 난 대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잘못된 얘기입니다.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프지 않습니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더라도 똑같이 아프지 않아요. 아픈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큰애 용돈 받아가지고 계속 큰애 도움 받아가지고 그걸로 막내 무조건 도와주시는 부모님 계시고 거꾸로 둘째에 돈 뜯어다가 첫째에 사업 미천 다 대주시면서 첫째는 다 갖다 날려먹은데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둘째한테 유혹하시는 부모도 계십니다.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데 이 마음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를 보면 그냥 내 마음이 녹아나기 때문에. 그러나 첫째를 보면 든든하니 그런 내가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억울한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왜 나한테는 그래? 나한테 하듯이 우리 누나한테도 그렇게 해줘 이런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그래 내가 조금 너는 더 믿고 든든하니까 너한테 더 기대나 보다. 미안하다. 엄마는 항상 자녀들이 이렇게 똑같이 느껴지지 않고 조금 더 불쌍해 보이고 조금 더 도와주고 싶고 조금 더 마음에 안쓰러워서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은 자녀가 있는가 보다. 내가 내 마음을 똑같이 다른 자녀들하고 똑같이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너를 더 믿고 의지하고 대견해서 너한테 조금 함부로 너가 좀 희생해 달라고 얘기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 네가 더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그 뺏기는 자식은요 기분 좋게 뺏깁니다. 근데 너가 조금 더 동생을 이해해라 또는 거꾸로 동생 보고 네가 좀 더 형을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거는 원한을 사요. 그러니까 한 자녀 얻으려고 한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극심한 예로 보면은 한 집안에 병리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을 때, 즉 자폐 아이가 하나가 있고 또 한 아이는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정상적인 아이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엄마의 모든 신경은 자폐증 걸린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맞추죠. 자는 그 시간 프레임도 맞추고 옷 사는 것도 그렇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를 부족하고 아프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환자에게 맞추니 정상적인 아이는 부모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같은 형제란 말이야. 그런데 차별 대우를 받는 느낌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런 부모는 그래도 넌 정상이잖아. 또 정상이 무슨 조금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넌 정상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는 부모로 느끼지 않고 그냥 동네 아줌마 정도로 느낄 수밖에 없다. 엄마가 아니구나. 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엄마지 자기 형이나 동생의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은 조금 더 이 아이에게 쏠려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상대방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부모에게 화가 나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투덜거리고 부모를 욕하고 이런 분노를 표현했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맞다. 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 형을 위해서 좀 더 해줘. 형 나보다 더 불쌍하잖아. 괜찮아 엄마. 이런 마음이 나오는데 그 마음을 제끼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정상이면서도 네 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너 너무 이기적이다. 너는 멀쩡하잖아. 형은 얼마나 불쌍하니?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면 아이는 완전히 뻗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상적인 우리의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아들, 딸이 더 있다. 그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불쌍해 보이고 아니면 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은 막내니까, 어쩔 때는 또 장남이니까, 어떤 이유이든 간에 더 마음이 쓰여진다 이겁니다. 그럴 때 다른 형제들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훨씬 더 성숙하게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완전히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가 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한 아이를 더 돌보려고 하다가 다른 아이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의도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니, 그러한 심리적인 좀 역동을 이해를 해서 오히려 실제로 해주는 거는 부족한 아이, 더 해줘야 될 아이에게 쏟는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엄마와 같은 마음을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설득할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준 다음에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엄마를 조금 이해해다오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감정을 먼저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설득을 하는 것이 순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하나 이렇게 심리적인 법칙 하나를 이제 득템하고 가신다 이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사례에 대한 정리는 아니지만 그냥 언뜻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든지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잖아요. 또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그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교육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면을 다 견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야 된다 했을 땐 장점 먼저 말하고 단점을 말할까요? 아니면 단점을 먼저 말하고 장점을 말할까요? 장점을 먼저 말하고 단점을 말한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그럼 그 이유는? 일단 장점을 말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우리의 변연계가 안정이 되면서 우리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여요. 이성적으로. 그런데 단점부터 먼저 말하면 감정이 상하죠. 그럼 변연계가 흥분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화가 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들리죠.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좀 나한테 쓴 말도 받아들이죠.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이제 교육할 때 조금 이용했으면 좋겠다. 스포츠 감독들도 다 그런 법칙을 가지고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어제 류현진 선수가
너무 잘 던져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야, 저런 선수가 저렇게까지 성장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감독과 코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저 선수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처음에는 잘 못 던졌겠죠.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선수들을 코칭을 했었을까. 이런 거예요. 강속구를 가지고 있다. 쳐봅시다. 그런데 제구력이 안 좋아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어떤 투수 코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진짜 너는 그 구질이 그게 뭐냐? 공은 더럽게 빠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는 굉장한 강속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조금 컨트롤만 하면은 아주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구질은 형편없고 공은 무지 빠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하나는 장점이고 하나는 단점인데 야, 이 공이 이게 뭐냐? 공은 그렇게 빠르면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벌써 순간적으로 앞에 단점이 먼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머리가 흥분이 돼서 자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를 똑같이 무시한 거지 장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말해서 우리의 감정을 좋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단점을 얘기해 주는 게 전략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일단 감정을 읽어주면서 공감해주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시는 거야. 그래도 부모로서 조금 더 아픈 아들 더 챙겨주는 거 이해 좀 해주렴.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을 내서 부모님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형제로서 형제애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고집이 세가지고 너만 생각하니? 불쌍한 형을 먼저 봐라. 그 말로 해서 한번 머릿속에서 뒤집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옳은 말도 다 뻗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부모님이 생각하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걸 나중에는 알면서도 안 되니까 자기 혐오가 와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략적 미스가 두 아들을 결국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사랑을 하고 교육을 하지만 어떤 전략적인 효과성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금 더 이런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왜 그때가 나한테 이랬어요? 그때 엄마 때문에 큰 상처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이해는 가지만 나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당시에서 보면 그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나름대로 힘겹게 가르쳐 왔다. 그래서 그 수고를 내가 인정해달라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여태까지의 20살 동안까지의 양육을 그냥 싸잡아서 엄마는 나를 잘못 키웠어 하고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부모로서 큰 실망감, 좌절을 느끼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실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서로 마음속 깊은 곳에 큰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마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내 자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내 자신을 케어해주고 내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그게 우선 누구로부터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안아주는, 자기가 자기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딸이 저렇게 말했어도 나 잘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다. 난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난 내가 안다. 내가 열심히 잘 살았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아주세요. 네, 자매님 그 어려운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